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인근 지역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서울, 강원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상 최악의 폭염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폭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폭염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준항 대구기상지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폭염과 이 지형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청장님, 예, 대구는 지금 뭐 대프리카라고 보통 불리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덥습니다. 왜 이렇게 대구가 덥습니까? 예. 먼저 대구의 지형을 살펴보면 평지 및 평야가 산지로 둘러싸인 내륙 분지 모양입니다. 네, 일명 가마손 모양이라고도 하죠. 네, 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구 북쪽에는 팔공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 앞산 비설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여 남풍이 불어오는데 네, 이 산을 넘어오면서 폐연 현상에 의해서 네. 온도가 더욱 가열되어 대구 쪽으로 불어와 고온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또 일사에 의해 달궈진 열기가 갇히기 쉬운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교수님. 예. 그 이제 어떤 지형적인 그런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분지라서 덥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분지면 도대체 왜 덥습니까? 예, 그 분지라고 하는 것은 산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그 산풍, 곡풍 이런 바람, 지역적인 바람이 잘 발달하는데요. 네. 낮에는 저지대에서 가열된 공기가 산의 계곡을 따라서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걸 곡풍이라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산 위로 올라간 공기가 도시 정상 부분에서 다시 침강을 해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요즘 말하는 그 열돔 현상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분지형 도시에서는 항상 지역적으로 열돔 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더욱 덥게 됩니다. 가마솥 모양이라는 것은 예, 분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네. 둘러싸고 산이 둘러싸고 있다 그런 의미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팬 현상 때문에 덥다 예. 이러는데 예,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높새바람이라고 배운 그 현상 같은데 예. 그 팬 현상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예, 팬 현상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그 서뷴 팬이라는 게 있고 건조 팬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서뷴 팬이라고 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많이 배우는 이 서뷴한 공기가 산을 올라갈 때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쭉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때는 1km 올라갈 때마다 5도 정도 온도가 낮아집니다. 네. 근데 이게 산을 넘어가지고 내려올 때는 네. 이미 비를 다 내렸기 때문에 네. 건조한 공기입니다. 네. 이 건조한 공기가 내려올 때는 1km당 10도씩 온도가 올라가니까 네. 산을 넘기 전보다는 산을 넘은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이런 현상이 이제 전형적인 네. 팬 현상이 되겠고요. 네. 그 중에 또 하나는 건조 팬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책에 소개는 안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그 바람이 불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공에 있는 공기는 아래층에 있는 공기보다 이 침강을 하게 되면 온도가 더 많이 높아지는 현상이 네. 있습니다. 그런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산 후면에서 네.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산을 공기가 넘어올 때는 그 다른 지역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서풍이 잘 불 때 네. 강릉 지방에 굉장히 고온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상관없는 것이죠. 동쪽에서 불든 서쪽에서 불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하고 북쪽에 다 높은 산이 있으니까 이 남풍이 불어도 네. 이게 현상이 생기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같은 현상이 만들어지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청장님. 예. 근데 대구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은 무슨 의성 또 영천 뭐 하양 신령 이런 데 보면은 뭐 40도를 넘는단 말이죠. 예. 요즘엔 또 서울 지역이 특히 또 높고요. 예. 그 강원도에도 41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홍천이. 예.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 최대 극값이 40도로서 대구 기상대에서 네. 1942년 8월 1일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기록이 8월 1일 홍천에서 41도로 갱신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그 약화된 12호 태풍 종다리가 네. 한반도로 열기로 몰고 올라왔으며 몰고 왔고요. 네. 또 동풍을 유발시켜서 서쪽 지방인 서울과 홍천 네. 지역에 팬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중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더운 이유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상시에 비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확장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 북해도 동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이 좀 시원해지려면 얼마 전에 태풍 종다리가 거기 지나갈 때 보면 그 종다리가 저기압이잖아요. 태풍이니까. 네, 네. 그게 주변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동쪽에 있는 차가운 해양에 있던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네. 내려오면서 네. 동쪽 지역은 좀 선선한 이런 현상이 네. 있었습니다. 네. 즉 평상시에도 만약에 북쪽에 있는 공기가 남쪽으로 이렇게 좀 확장이 되어 온다면 네. 우리 지역은 좀 온도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현상이 과거에는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일본 북해도 그 이쪽에 가서 이렇게 자리를 딱 잡게 되면은 네. 북쪽의 해양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도저히 내려올 수 없도록 벽을 이렇게 가로막는 이런 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이 중국 대륙까지 이렇게 많이 확장돼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못 오고 오는 태풍마다 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비를 내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태풍은 적도지에서 올라오는데 네. 거기서 만들어진 열기라든가 수증기만 우리나라 쪽으로 주면서 네. 이 고온화를 갖다 더 가열시키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예, 40도 이상의 현상 또 41도까지 기록하는 현상이 계속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그 금년보다 내년이 더 더워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더워질 거냐, 지금 점차적으로 네.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 보면 그 궁극적인 원인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네. 있으니까 그러면 대기 중의 온실기체는 계속 증가하니까 여름 날씨는 계속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기후를 이렇게 지배하는 데는 자연 진동 현상, 자연 주기 현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게 북극권의 빙하가 녹아서 자꾸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 빙하도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네. 주기적으로 약 6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팽창하기도 하고 혹은 10년 주기로 팽창하는 것도 이런 주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 내년이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는 또 선선한 여름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긴 눈으로 바라본다면 금년 더위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폭염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폭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 뒤에 다시 네, 얘기하기로 네. 하고요. 자, 청장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는 전 지구가 더울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폭염은 이상 기후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웃 일본의 경우 도쿄가 최근 낮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었고요. 네, 그 유럽의 스웨덴 경우 7월 평균 기온이 26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서 5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 강계 같은 경우도 38.9도로 기록했다는 등 전 네. 세계적 현상으로 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나타나는 이러한 더위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요. 전 지구적으로 중고위도 지역에 같이 다 덥다는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 된다 하더라도 북극권에는 차가운 공기가 남아있고 남쪽에는 뜨거운 공기가 있고 네. 그 사이의 경계 지점이 그 제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보면 언론 보도에 보더라도 이번 더위가 제트 스트림이 헐거워져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남쪽에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 있는 공기의 성격이 비슷해졌다. 즉 여름이니까 남쪽에 따뜻한 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 말은 북극권의 공기 온도가 너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위도 지역이 모든 지역이 다 같이 더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적도가 제일 덥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프리카라든가 또 동남아시아보다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네. 현상이 있죠. 그리고 지난 겨울에도 보면은 북극권보다 우리가 온도가 더 낮아지는 이런 현상도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죠. 네. 총장님, 1994년이 제일 더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상청에서는 올해 예, 일단은 비교해 본다면. 저희들이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 정립이 좀 필요한데요. 네. 예, 폭염 일수가 뭔가,
네.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네, 네. 그다음 열대야 일수가 뭔가 밤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1994년 대폭염 때 전국 사망자 수가 3,384명이고요. 네. 역대 기상재해 중 가장 많은 네. 기록입니다. 네. 또 폭염 일수가 31일, 열대야 일수가 17일이 예. 되어 있는데요. 네. 7월 달로 단순 94년하고 2018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폭염 일수가 18일하고 16일 이틀이 94년이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열대야 일수 같은 경우에는 8.9일 대 8일로 하루 정도 많아서 네. 현재까지는 94년이 더 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기록이 깨질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7월 12일부터 폭염이 계속 이어져 와고 있는데요. 네. 아직 그 8월 달이 다 안 갔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4년에는 이제 3천여 명이 이제 사망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33도 이상인 날이 올해 이제 뭐 계속 더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도 있고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열대야 일수도 그렇고요. 그 어떻게 이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보면 기상청에서 나온 그 중기예보 한 일주일 예보 이걸 보면 그 안에는 이 지금 폭염이 그렇게 누그러질 것 같지 않다고 네. 예보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94년도 더위 기록을 네. 공식적으로도 깰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지 같은 경우는 94년에 비해서 도시열섬 현상이 훨씬 많이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지 온도는 이미 94년보다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충분히 예측이 되고요. 제가 대구 도심에 온도 관측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도심지 온도는 이미 94년도보다 굉장히 더 높습니다.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는 에어컨을 27도, 26도, 28도에 이제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열대야는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예. 그런 야간의 최저 기온 그런 현상을 열대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에어컨보다 더 낮은 기온 아닙니까? 예. 근데 25도가 돼도 에어컨 27, 8도 틀어놓으면 시원한데 25도만 돼도 밤에 잠을 못 이룬단 말이죠. 그 물론 이제 뭐 아파트가 달궈져서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게 어떤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관측하는 곳, 그 백엽상에 있는 이곳은 기상지청 소재지거든요. 네. 근데 기상청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는 도시 열환경을 갖다 파악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도시에서 나오는 인공열이라든가 건축물로 인한 어떤 그 변조 현상 이런 것들을 갖다 네. 벗어난 네. 다른 교외 지역에서의 네. 온도라든가 바람 이런 것을 관측해서 일기예보에 네. 이용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뭐 25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도심지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많이는 아니겠지만 벗어나 있는 기상지청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네. 도심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오면은 아스팔트라든가 건축물에 추계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온도가 한 4도 이상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상청 온도계는 좀 시원한 곳에 있고 당연히 우리가 사는 그래야 곳은 된다는 이제 거죠. 아파트라든가 주거 밀집 지역은 예. 복사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25도라고 발표를 해도 예. 내가 사는 곳은 예. 29도, 30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에어컨에 그 전원을 탁 켜면 네. 보통 31도 이렇게 나올 네,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낮에도 마찬가지죠? 예,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청장님, 예, 그 무슨 이제 공식 기록이 있고 비공식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홍천에서는 이제 41도 기록했고요. 예. 또 대구에서는 뭐 39도 이상 됐는데 영천 하양에서 40.4도 기록할 때 그건 또 비공식 기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식 기록과 비공식 기록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예, 공식 기록은 사람이 직접 간첩 확인하는 유인 간척소고요. 네. 예, 비공식 기록은 기계가 자동적으로 관측하는 자동기상 관측소를 얘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비공식 기록도 이제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공식 기록에 준해서 기상 예보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왜 비공식 기록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공식 기록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비공식 지점의 온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센스가 안 좋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게 네. 더 정확하게 잘 관측은 네.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대구의 온도 이렇게 해도 네. 그게 지금 효목동의 온도를 대표로 해야 되느냐, 뭐 달서구가 네. 대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그 지역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기상청 소재지 그 지점의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풍속이라든가 모든 기상 자료는 기상청이 기상 네. 단서가 위치하는 그 지점이 네. 표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기상지청은 이제 동천 쪽에 있으니까 예. 대구기상지청에서 말하는 기온보다 예. 항상 몇 도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제가 관측을 해보니까 네. 도심지에 비해서 낮이나 밤 같은 경우에 여름철 경우에 네. 월 평균 일최고 기온의 월 평균을 보더라도 약 한 4도 정도는 대구장지청이 좀 낮게 나오는 것으로 네. 확인됐습니다. 또 초열대야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 뉴스에. 예. 그러니까 25도 이상을 열대야라고 하는데 예. 또 30도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또 초열대야라고 언론에서 했거든요. 예. 초열대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초열대야는 기상 전문 용어상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네. 예, 보도 매체에서 뭐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초고온 이렇게 하면 뭐죠? 38도 이상 될 때 초고온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네. 초열대야도 한 28도가 넘어가면 예, 초열대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네. 이거는 에어컨 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삶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그 열정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아주 심각하게 오는가 네. 이걸 조사를 해보면 온도가 한 37도가 넘어가면은 열사병으로 인한 사람이 죽는 숫자라든가 네. 혹은 병원에 실려가는 숫자가 네. 급격하게 많이 네. 뛰는 그 기준이 되고요. 네. 28도 같은 경우도 27도가 넘어가면은 야간 에어컨 사용량이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런 이제 생활상의 경험으로부터 네. 만들어낸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고온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분명히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예, 금년에 그 더위 얘기할 때 네. 예, 보통 얘기하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많이 북쪽으로 치우쳐서 강하게 나타났다든가 네. 혹은 티베트 고온, 중국 북서부 사막 지역에서 만들어진 열적 고기압의 영향, 그다음에 제트스트림이 헐거워졌다. 네. 또 유럽의 더위는 네. 북대서양의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북대서양 진동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의 강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언론에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이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다 이렇게 이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티베트 고온이라든가 중국 북서부 지역의 열적 고기압이 발달하는 이유도 그 지역의 사막화 현상, 네. 예,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또 뭐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대거 우리가 이제 1994년 더위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우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 전에 정말 또 심각한 게 한 번 있었는데 1942년 더위가 있죠. 대구가 네. 40도를 네. 넘어서 원래 깨어졌지만 네. 공식 기록을 가지고 있던 그 해였는데요. 네. 그 해도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네. 폭염 일수도 굉장히 길었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1942년도도 지구 온난화 영향이야 이렇게 또 무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네. 자연 주기 현상, 자연 주기 현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기후 변화 현상이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중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폭염 현상이 굉장히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 약간 완화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아주 심각해지겠죠.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근본 원인이다. 예. 지구 온난화 현상은 또 왜 초래되는 것입니까? 보통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긴 배웠는데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 해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네. 그 이산화탄소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산화탄소의 원인이 약 55%, 60% 정도 되고요. 네. 그 외에도 메탄이라든가 다른 가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 인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기 중의 농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100년간 온도가 한 0.8도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혹은 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에
파리 신기후 체제라는 네. 온실기체를 대폭 줄이자는 그런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파리 신기후 체제의 목표가 네. 금세기 말까지 2도 이상은 네.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하자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파리 신기후 체제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난 100년보다는 2배나 온도 상승이 빨라지고 급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이상기후 현상, 폭염을 포함한 그다음에 슈퍼 태풍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많이 위협할 것으로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예, 전 지구에서 과거 10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은 0.85도 상승했는데 네. 예, 대구를 비롯한 한반도에서는요. 그의 2배인 1.8도가 상승되었습니다. 네. 그 전 지구 평균 속도보다가 굉장히 빠르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건? 네, 그게 바로 이제 온실가스 네. 가다 배출이라든가 도시화의 가중화 도시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장님 설명을 조금 보완을 네. 하면요. 그 원래 지구 온도 상승, 0.8도, 8.5도 상승이라는 네. 인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도시 지역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네. 도시 영향을 받지 않는 네. 해양이라든가 네. 외지 이런 데이터만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온 상승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평가할 수 있는 6개 지점은 네. 다 대도시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 부산, 인천 뭐 이런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는 도시 열섬화 현상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구도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보면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상승 효과가 약 한 1도 정도 네.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도시 6개 지점만 뽑아가지고 온도 상승을 계산해 보면 3도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구 온도 상승이 매우 높다는 것은 네. 그 자체는 사실인데 그 안에는 지구 온난화 속도하고는 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르다.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 열섬 현상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 도시 열섬 현상은 인간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인공열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열이 많이 배출될 수 있고 그다음에 도로 면적, 도로가 대구만 하더라도 약 25%가 됩니다. 네. 이 도로는 새카맣죠. 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지표에 도달된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밑으로 전도가 네, 돼가지고. 근데 이 전도 속도가 천년의 흙에 비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30배에서 100배나 빠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깊은 데까지 열을 많이 머금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고 건축물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또 도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나무도 없애야 되고 물도 없애야 되고 대구만 하더라도 1930년대 지도를 보면 대구 도심의 늪지, 습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다 없어지고 이게 도시로 다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반을 없앴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도시의 온도가 바로 인근한 주변 지역보다 네. 온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네, 얘기합니다. 콘크리트가 열을 먹으면은 예.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걸 예. 배출합니까? 그 낮에도 배출은 하긴 하는데 네. 해가 지고 나면 도심에서는 열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물을 끓여 가지고 네. 큰 그릇에 물을 많이 담아 놓으면 네. 잘 식지 않고 네. 물을 조금만 담아 놓으면 빨리 식죠. 네. 그것은 이제 열 용량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많아지면 열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식지 그게, 않는다, 예, 밤에도? 밤새 네. 그 충전이 나오는 거죠. 네. 폭염의 원인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폭염이 우리 건강 또 우리 경제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폭염이 먼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양관희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혈당 조절이 어려워 당뇨병 환자는 눈, 신장, 신경, 발 같은 부위에 당뇨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당뇨 왕화병증이 위험한 것은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진단된 후에는 안과 진료를 꼭 보시고 당뇨가 조절되는 정도에 따라서 길게는 1년, 짧게는 매달 진료를 보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정기적으로 혈당을 재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혈당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간식을 섭취하고 너무 혈당이 높아진다면 좀 실내 운동이라도 하는 그런 이 적절한 식이 운동과 운동 조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폭염으로 몸에 이상이 생겨도 대구 지역 주민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염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온열 질환 신고 전체 건수 가운데 대구 지역 신고는 1.8%. 규모가 비슷한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크게 낮습니다. 신고가 늦다 보니 심내혈관 질환인 심근경색과 뇌졸중 사망률은 대구가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시에는 그 탈수에 의한 이제 뇌경색 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 그다음에 말이 잘 안 되는 언어장애, 그다음에 한쪽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시야결손 등이 발생했을 때는 뇌졸중 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폭염은 온열 질환뿐 아니라 당뇨 합병증 같은 2차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 진료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시사톡톡 양관입니다. 네, 방금 의사들이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들으셨는데요. 그 기상 전문가들이 보실 때 또 폭염에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 예, 먼저 의료 쪽인데요. 네. 온질환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적으로 2,549명 중에 30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구는 93명에 2명 사망했고 경북지방은 214명에 7명 사망해서 307명 해갖고 9명이 사망해갖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약 한 12%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구 경북 하면은 더운 지방으로 해서 온열질 환자의 관리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인데요. 네. 뜨거운 햇볕에서 그 작업하는 문제에서 건설업에 대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교통 같은 경우도 KTX 같은 경우도 제 속도로 못 달리고 감속하고 있는 그런 네. 현상을 나타내고 네. 문화활동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백화점에만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교수님 논문에 보니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온열, 이게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태풍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네.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풍 피해가 1936년에 왔는데 그게 약 1,100명 정도 사망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게 1959년도 사라 태풍. 사라오또. 그게 네. 한 740명 정도 네.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가장 큰 게 2002년입니까 3년입니까 태풍 매미. 네, 그게 매미, 루사 뭐 이런 태풍들이 있었는데. 134명인가 한 100여 명 네. 정도 사망자가 났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1994년 더위로 3,400명 예, 예. 말씀하셨죠. 네. 3,400명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2016년 더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17명, 통계청에서 34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그 1994년도 더위도 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달리기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즉 네. 평상시에 사람들이 사망하는 숫자하고 94년과 같은 특별한 고온이 나타났을 때 사망자 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이런 기법으로 추정해 보니까 네. 약 3,400명이라는 얘기고요. 네. 근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폭염 사망자는 1994년 사망자도 약 4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2016년 사망자도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분들, 그 예방의학 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작 17명 죽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야단을 지깁니까?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피해가 적다는 뜻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통계가 너무 네. 해외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94년 경우도 거의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와 정부의 통계하고요. 네. 그리고 금년에도 온열 질환자 숫자가 뭐 한 3,000명 선 얘기를 하는데 네.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 한 17,000명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선진 외국에서 모니터링하는 결과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니터하는 결과가 네. 모니터링 방법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거대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네. 온열 질환자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미국 나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더라도 허리케인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다른 어떤 요인을 보다도 폭염으로 인해서 죽는 숫자가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 유럽의 경우는 2003년도에 7만 명, 2005년도에 5만 명, 그죠? 5만 명. 그리고 네. 인도 같은 경우도 뭐 7,000명 사망 이런 보고가 있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2012년도 이로 1,700명 사망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36년의 태풍 그리고 59년의 사라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1994년에 3천여 명의 그 사상자가 났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고 예. 또 이제 선진국 또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은 이 폭염이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뭐 작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이 지금도 태풍이라든가 큰 비가 오면 거기에 따르는 재산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는 참 불가항력적으로 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온열 질환, 이 폭염의 경우에는 대비를 하면은 네.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럽에 그 7만 명 피해가 난 것도 원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 네. 지역이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도 한 28도 정도가 네. 거의 맥시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냉방 시설 같은 게 안 돼 있었고 젊은이들이 바캉스를 다 가고 난 다음에 취약층들이 집안에 많이 남아 있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례로 미국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한 38도, 39도 이 정도 되죠. 시카고 네. 위도가. 네. 그러니까 선선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95년도에 기온으로 40도, 체감온도 45도가 네. 되니까 사람들이 700여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시설 같은 걸 이용해서 쿨링 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네. 그래서 그로부터 4년 지난 1999년도에는 온도가 올라갔을 때 차량도 무료로 제공을 해서 취약계층들을 갖다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반을 하고 이런 방법을 하니까 폭염 피해가 한 7분의 1 이하로 줄더라는 이런 네. 보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폭염이 경제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양간희 기자하고 윤영균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또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연일 쏟아지는 햇볕에 사과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일부는 색이 까맣게 변하고 속도 푸석푸석합니다. 올해는 이상기온 때문에 일소패도 심하고 탄저병도 엄청 심합니다. 지난해 살충제 파동을 겪은 산란계 농가는 이번에는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산란율이 줄어들고요. 온도가 한 38도 정도 가면은 닭이 죽습니다. 농민들은 축사 온도를 1도라도 낮추려고 지붕에 물을 뿌리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3,000평 수박밭에는 육질이 적색으로 변해 뒤엉키고 악취까지 나는 이른바 피수박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없었어요. 이게 뭐 한두 개는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80%, 90%가 지금 이게 농가가 다 이런. 비교적 더위에 강한 수박이지만 20일 넘게 이어진 폭염의 기세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평소 3,000평 수박밭의 매출은 3천만 원 선. 모종의 농약값, 인건비를 빼면 절반 정도를 손해주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오히려 700만 원 손해가 예상됩니다. 시사톡톡 양관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중구의 한 쪽방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고요. 이곳 거리의 온도는 36도입니다. 그렇다면 건물 안에 있는 쪽방의 온도는 몇 도인지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창문 하나 있는 좁은 방 안의 온도는 바깥보다 오히려 0.3도 높은 36.3도입니다. 혹시나 해서 적외선 온도계로도 재봤더니 역시 37도로 바깥보다 1도가 더 높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로는 개울이 낫다고 봐요.
왜 그런가요? 겨울에는 그래도 방이라도 있으니까. 여름에는 방이라고 있어도 온도가 가니까 오히려 바깥이 낫다고. 환경운동연합과 대구 쪽방 상담소가 지난달 대구의 쪽방 48곳을 조사한 결과 여름을 나기 위해 대부분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폭염 때문에 어지러움과 두통, 호흡 곤란 같은 건강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4분의 3 정도이다 보니 전기와 가스 등 광열비에 쓰는 돈은 한 달에 3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혹한기 난방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혹서기를 대비하는 지원 제도는 거의 부재 상태,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즉각 폭염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정부나 자원봉사자가 대처하기에는 사회적 약자가 겪는 폭염 피해가 이미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열대성을 가지는 지역, 그중에서도 주거 빈곤층 그리고 고령자, 수급자 이렇게 좀 기본적인 기준선을 정하면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준하게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주거와 건강권 실태 조사와 함께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같은 입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사톡톡 윤용균입니다. 네, 그 비나 태풍이나 추위는 하여튼 피하면 되는데 더위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인식되고는 있어요. 근데 피할 수도 있는데요. 에어컨 틀면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이런 취약계층이 있고요. 기상청 예보만 이렇게 믿고 한 32도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쪽방촌 같은 데는 집안에 있으면 더 덥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폭염 행동 요령을 잘 인지하시어 네. 예,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도 TV나 인터넷, 라디오 등으로 수시로 기상 정보를 좀 청취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술이나 카페인 들어가는 음료수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37도 야외 온도가 올라갔다 하면은 수시로 물을 보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에서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에 농업 작업을 하신다든가 건축을 하시는 것은 네.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네. 냉방기 사용도 좋지만은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가 5도씨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냉방벽을 좀 미리 네.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기증이나 가벼운 두통이나 온질환 병이 나오면 무더위 쉼터 등의 시원한 장소를 이용해야 되겠고요. 네. 축사나 건물, 길 같은 경우는 물을 좀 뿌려서 씻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날씨 기사를 쓸 때 기상청에서 무엇을 주의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는 이런 기사를 많이 쓰는데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 교수님, 이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 하여튼 폭염이 이제 공포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 더위는 한 35도, 6도 정도였잖아요. 이 정도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인종에 따라 가지고 땀샘 숫자가 다르거든요. 백인하고 황인하고 흑인하고 그래서 이게 온도 조절 기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럽 주로 이제 선진 국가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독일이라든가 미국 같은 이렇게 백인 인종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38도 이상이 넘어가면 여기에는 우리 항인종이라 해서 견뎌낼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구도 보면은 쉼터를 한 1,000몇백 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 군데 한 군데 들여다 보면 저 취약계층 분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시카고에서 쿨링 센터 만들었다는 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쉼터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접근성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상청 예보에 따라 가지고 중앙에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죠. 네. 폭염 특보가 발령했습니다. 네. 어떻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네. 예, 오늘은 이제 12시부터 38도가 넘어가니까 에어컨 가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든가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그 쉼터 쪽으로 반드시 가셔야 된다고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자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학교 간 학생들도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허락을 해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그 기업주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개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인들이 그 행동 요령에 따라서 실제로 대피를 하든가 시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폭염이 건강, 경제,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보완책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33도 이상이면은 이제 폭염주의보고 35도 이상이면은 폭염경보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38도, 9도, 40도까지 넘어간단 말이죠. 예, 예. 이런 기준이 왜 이렇게 생긴 것입니까? 폭염 특보는 온도 기준하고 지속 시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예, 폭염주의보 같은 경우는 낮 최고기는 33도에서 이틀간, 네. 폭염경보 같은 경우는 35도에서 이틀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기준은 2008년도에 네. 세운 기준인데요. 네. 예, 그때에 비해 지금 상황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변동됐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온도만의 기준으로 하던 것을 기상청에서는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요. 네. 일사량 습도를 추가해갖고 4단계로 가겠다는, 네. 2020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해서 38도 이상 될 때 심각. 네. 지금 현재에서는 다 35도 이상이면 다 경보인데 그 경보 수준을 계속 오래간 장기간 유지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경각심이 뭐 없어졌다 할까요? 뭐 무관심해졌다 할까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내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에어컨을 켜세요. 뭐 하여튼 그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메시지에 넣어달라 이런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예, 그게 지금 이제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폭염 영향 예보입니다. 네. 폭염에 의한 사회 경제적인 현상까지 발굴해갖고 보내는 건데요. 네.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시험 운행 중이면 아직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잘 못 받아본 것 같은데요. 예, 그 취약계층 위주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기준이 타당한 건지 이것보다 훨씬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도 기상청의 반응이 상당히 빠르네요. 네. 지난주 국회에 있었던 그 폭염 포럼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그 그렇습니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기온이라든 기온과 습도 이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바깥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일사량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바람 이런 영향을 다 받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고려한 지수가 더위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구기상지청에서도 2017년도에 시범 운영을 한 적이 있고 그 보고서에 보면 이 더위 지수를 이용해서 즉 금방 얘기한 일사량이라든가 다른 요인까지 고려한 이런 새로운 지수에 맞추어서 온열 질환자 발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들의 폐사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기온보다는 상당히 좋더라는 그런 보고서가 2017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적극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속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상이 갈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쯤 전에 예보하는 건 사실 지금 기술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뭐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폭염 이 패턴이 자리를 잡고 나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다 하는 정도는 기상청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예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일 이상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이상 가면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갖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기업의 근무 시간에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기간이 조금 기상청이 예보의 불확실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예보를 좀 길게 주는 이걸 시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너무 기상청이 틀렸을 때 너무 야단을 치면 기상청이 좀 주눅이 들었어 그렇게 일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상청에서 예보가 틀린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의 우리 실력으로 어쩔 수 없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량을 베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태풍이 오면 정부에서 대피령을 내리고 그 대피를 하지 않으면은 페널티를 물리거든요.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갔는데 예보가 틀려서 안 가도 대피를 안 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 되면 상당히 웃으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기상 예보에 대해서 그런 아량을 가질 수 있다면 기상청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한 예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상청은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공해야 되고, 자, 그 정보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5도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밤에 실제로는 30도 정도 가깝고 또 33도, 35도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도심은 열섬 현상 때문에 40도, 뭐 41도, 42도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쪽방 좋은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시 지역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수치 모델을 아주 고도화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상세한 열정인 정보를 뽑아야 된다든가 이런 류의 제안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기상청이 하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도 온도를 측정해 보면 대구 이상지청의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되면 도심의 어떤 지역은 대략적으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하는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구이상지청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비공인이라고 하는 무인 관측, 자동 기상 관측망이 대구에 한 8개 정도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온도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추고 그다음에 또 지역마다 또 온도가 많이 올라가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좀 수익이 있다든가 냉방 장치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 건강하신 분 이런 분들은 버텨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좀 취약한 이런 분들은 그보다 수준이 좀 낮은 더위에서도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환경까지 고려해서 예보를 주는 특보를 중보를 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상청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서 재가공해서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렇다 해서 내가 이런 정보를 줬으니까 시민들 알아서 하세요 해서는 아무도 그걸 대응을 못합니다. 우리도 날이 더우면 누구나 냉방을 틀고 싶고 낮에는 바깥에 가서 일을 안 하고 싶고 이거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거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 폭염의 수준에 따라서 너무 위험할 때는 그게 노출이 안 돼도 될 수 있도록 이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상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을 이렇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지 못한 계층도 있기 때문에 이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4년에 3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은 만일 그때 자연 재난으로 인식이 됐고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있었다면은 그만큼 사망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봐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기상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폭염을 이제 정부 업무의 제도화, 규정화해야 되는 작업인데요.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다른 자연 재난은 다 이제 폭염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재난 안전 개정 안에 반영한다면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지정하면 사망은 최대 1,000만 원, 치료비 약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요.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라든가 농작물 뭐 폐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폭염 계층에 관한 법으로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국민 건강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될 때는 기후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규명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상을 받기 이전에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되는데 자연 재난으로
정부에서 이 폭염을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다면은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습니까? 폭염을 갖다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게 2016년부터 국회에서 그 보안 입법, 자연재난법의 그 보안 입법으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보안 입법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찾아보면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자연재난법에서 보면 정의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이래가 14가지가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이에 발생하는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폭염이 이 정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 정도는 네. 정말 어린 애기도 네. 어린 아들도 해당된다고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자연재난으로서 그렇습니다.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2016년부터 국회에서도 그러면 여기 한 잔을 더 써주겠다는 겁니다. 네. 12개, 14개 있는데 그게 컴마하고 폭염 2자 써주는 것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근데 왜 그걸 써줘야 시행령을 만들어서 네. 이 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네. 그 2자를 안 써주면 못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국회에서 그래서 2자를 넣어주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반대했거든요. 아직 우리가 폭염을 갖다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이러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미루다가 지금 와서 이제 국민적인 너무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네. 이제 또 국회에서 입법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네. 입장이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금년에는 반드시 2자를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들어갔을 때 무엇이 좋아지느냐 네.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먼저 그러면은 뭐 자연재난에 들어있는 12가지, 14가지는 세계적으로 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비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네. 자연재난법에 폭염이라는 2자가 더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네.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네. 혜택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일의 자리에서도 보면 국회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고 행안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폭염이 자연재난을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지금 들어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뭐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지나고 나면 피해가 많이 납니다. 네. 그걸 복구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네.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 차원에도 부족하고 해서 네. 정부에서 지원을 갖다 대폭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피해가 사람이 죽는다든가 혹은 가축이 죽는다든가 하는 네. 이런 정도의 피해.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 복구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네. 사전 예방에 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자금이 많이 네. 필요로 한다는 그런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재난에 폭염 2자를 넣어놓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재난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네. 그야말로 우리가 도움받을 길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재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또 온도 같은 경우도 네.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온도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온도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세, 그 도시 내에서의 열환경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것은 기상청이 고유 업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게 폭염 정보를 이온화해서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기상청처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내에서의 상세, 열 정보 이런 것들 파악은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지자체 내에서 상세 열환경을 파악하는 거 이건 환경부와 지자체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도시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취약성 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는 파악하기가 그다지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자체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환경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 많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폭염 대책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좀 대비하는 것은 도시 내에서 어떤 열환경 파악에 신경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네. 하는 것이 대피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물을 나눠준다든가 하는 그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상당히 치우쳐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지금까지 이게 35도 정도, 6도 정도 더위에서는 그 쪽방촌 노인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버텨냈지만 네. 이게 유럽 같은 경우도 38도, 40도 더위가 왔을 때 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거든요. 네. 이런 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이거는 지금 네. 우리나라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대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 쪽방촌에 계시는 분처럼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일본에서 에어컨 가동을 갖다가 이게 권장하고 그다음에 전기세 할인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일본이 2012년에도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에어컨 같은 게 중고 시장에는 거의 공짜다시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약 2가구당 1개 하나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전기세도 한 2달 정도가 문제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에너지 바우처를 갖다가 정부와 협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쉼터 같은 것을 학교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시카고가 했듯이 그래서 쿨링센터 개념으로 훨씬 더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분들을 갖다가 권유해서 직접 좀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 이제 낮에는 뭐 지하철도 가시고 은행도 가시고 피하실 수 있는데 또 야간에는 그런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더위는 우리가 낮에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열사병이 생기고 죽는 선수 이런 걸 보면 야간에도 많은 그런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에서만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고요. 실내에서 사망자, 실내에서의 온열 질환자 숫자도 오히려 야외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그래서 그 온도 같은 것도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이 독거 노인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 취약한 주거 시설이 있죠. 이런 것은 이 교외보다도 야외보다도 훨씬 더 온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그 밤이 되면은 온도가 32, 3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정말 이 한정막 같은 이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안에서 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 폭염을 근본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또 정부와 시민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청장님. 국가적 차원에서는 폭염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발굴 노력이 더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법제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이제 각 국민이나 각 개인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과학생활 수칙하는데 적극 동참해서 지구가 더 이상 온난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닥칠 폭염은 38도 이상 그 슈퍼고온이 일상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5월과 10월에도 40도 이상의 폭염이 종종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그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온도가 되면은 우리가 이 한반도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항하강 주변 지역이 약 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석구 온도 35도, 즉 우리로 치면은 한 38도, 40도 가까이 될 것으로 예보가 나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4억 명 정도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위를 지금까지 우리가 앓고 있었던 이 정도 더위가 아니라 앞으로 오는 더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그런 더위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오늘 토론에서 나왔듯이 산업화로 인한 기후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한 열섬 현상 등입니다. 폭염의 원인은 결국 환경 파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연은 자신을 파괴한 인간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단순한 결론 같습니다만 지구의 폭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